오늘 처음에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비전과 가치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양석준 교수님 강의 들으신 분? 다 들으셨네. 가셔도 됩니다. 한 분만 안 들으셨나 봐요. 네. 네, 그러면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강의를 할게요. 네. 예.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올 거고요. 5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도 이제 오늘부터 벗을 수 있어요. 야외에서 이렇게 밖에 다닐 수 있어요. 가족들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납니다. 마스크도 벗었고요. 오늘부터 가족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가족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부동산 매물로 봐서는 강남까지는 아니고 잠실이나 미래 신도시쯤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뭐 17억짜리 아파트가 매매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그냥 몇십억이 된다는 거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일어났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96년부터 이제 아파트 그래프인데요. 상승 그래프인데, 중간에 조정 국면을 겪기는 하죠. 98년 IMF 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급속히 올랐고요. 자, 이거는 2020년 1월 코로나 직후예요. 그 시점부터의 주식 시장 그래프입니다. 주식 시가가 어떻게 등락을 거쳤는지 결국은 이 두 개 그래프가 같이 닮아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한 게 있죠. 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10년간 6,000배 올랐던 거예요. 그 6,000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최근에 올랐어요. 자, 금값도 뜹니다. 금값도 지금 보면 1,530원에서 2,021원까지 8개월 동안에 25%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급상승을 한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안정자산 이런 게 같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식이 오를 때는 부동산 수요가 좀 줄고 부동산이 오를 때는 주식이 좀 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사회적인 자산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르면서 등락을 이제 거듭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져야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 환경에서 지난 2년간의 자산의 버블은 같이 올랐어요. 버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겪잖아요. 저렇게 다 올랐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근무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가 이제 정자역이라서 IT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탈 때가 있어요. 이제 저보다 한 10살쯤 어려 보이는 친구가 다른 후배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내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어 이런 얘기. 듣다가 막 짜증이 팍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 집이 몇십억 올랐대 뭐 이런 거. 갑자기 나는 집을 팔아서 벼락거지가 됐더니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모든 자산들이 동반 상승을 할까요? 네, 들으셨을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코로나 환경에서 시중에 자금이 풀렸어요. 어떤 자금이죠? 재난지원금.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큽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크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로와 달러와 엔화는 다 기축통화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풍부한 유동성은 모든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들 사고, 근데 사실은 셧다운이라서 소비 생필품이 구매가 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가 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쭉 지속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계속 물가가 오르고 계속 실업 상태가 있고 뭐 이게 이제 지속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심각한 거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 때문이에요. 석유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기업들이 공장을 멈춥니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공장을 멈추니까 자 그러면 고용이 실업이 일어나죠.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실업 대란이 일어나서 전 사회적으로 돈이 안 돌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자 그때 당시에는 기름값이 오르면서 실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면 지금은 만성 저고용 상태죠.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은 많이 퍼져 있죠. 실업률은 높고요. 해고율도 높아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팬데믹이 끝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방면에서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팬데믹이 끝나서 마스크는 벗고 뭔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경제적인 환경과 지표들, 경제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거는 이건 회복이 아닐 수 있어. 어떤 일상은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그 어떤 기후적인 충격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의한 해일이 오면서 태풍이 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충격이 크겠죠. 완전하게 쓸고 갑니다. 뭐 미국 어디를 강타한 무슨 뭐죠? 그런 그 열대성 저기압, 그렇죠? 사이클론이 어디를 덮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일 텐데 이게 아까 보셨듯이 지금 물가가 오른 거는 왜 그렇죠? 통화량이 풍부해져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FED는 금리를 올릴 거고요.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풀려있는 통화량을 다 막을 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질식사하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요만큼씩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올라있는 물가를 잡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은 풀려있는 통화량이 지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부담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 가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경기 침체가 당연하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진단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되겠죠. 이 환경에서 그러면 이렇게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과정 환경에서 과연 나는 서핑 파이프라인이 있는가?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왔는데, 그죠? 서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핑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경기 침체 환경에서 안정자산이 있는가? 안전한 자산이 나한테 확보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과 지출 곡선, 우리 생애 수입 지출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곡선이 처음에는 더 높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보면 경제적 경련이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죠. 경제적 경련에서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이 역전됩니다. 네.
저 상황을 경험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저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렇게 완만하게 안 떨어져요. 여기 보면 은퇴 준비, 자녀 독립 이게 안 되고요. 순식간에 실업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정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갭, 경제적 정년이 일찍 끝난다고 하는 갭, 그리고 수명은 더 길어졌다고 하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그 명약관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자산을 분리해 보면 이래요.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이 있고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물자산, 부동산, 동산, 금은 원자재, 원유, 예술작품, 기계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시세차익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매하면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배운 겁니다. 이 책에서 그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자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산에 대한 개념인데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라고 했어요. 비근로소득. 근로소득 말고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 말고 따로 어디선가 들어온 건물에서 월세를 받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기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배당금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배당금, 우량주들 그거고요. 부동산은 시세 차익, 내가 사고 팔고 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없어지잖아요. 그거 말고 임대료. 자,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예금이 많다 그러면 이자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 금액이 541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세 등의 권리소득. 베스트셀러가 한 5권 정도, 10권 정도 스테디셀러. 그 정도를 갖고 있는 작가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입은 얼마를 버느냐,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의 속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의 속성이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 다른 분들 빼고 이 강의가 가장 필요하신 분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서 현재 자신이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고르십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고요. 첫 번째, 주식 배당금으로 현재 노동소득이 될 만큼 주식을 보유한다. 조성한다. 네. 삼성전자 우량주가 몇 주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한 몇십억 정도 있으면 그걸 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네. 역세권의 좀 대형 건물 한 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한 400평 되는 네. 그것도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될 것 같아요. 인세 등의 권리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작가 생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예금이자나 펀드 수익만으로 생활비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펀드나 예금에 막 몰리죠. 그래서 펀드나 예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모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모을지 상상해 보는 거죠. 예금, 펀드, 연금, 주식, 청약주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금이나 청약주식 금리는 1%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ETF, 국내 및 해외 주식은 연복리이자, 평균치를 계산한 겁니다. 복리이자 2.5%, 연금도 연복리이자 1.5%. 이런 어떤 상황으로 주식 투자 수수료는 0이라고 해야 돼요. 수수료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자, 보세요. 매달
매달 내가 10만 5천 원씩 저 그 6개의 구자에 계속 넣는 겁니다. 매달. 그러니까 나는 매달 63만 원을 저금해야 돼요. 63만 원을 저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년에 756만 원을 제가 모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저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30년을 했는데 3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한 달에 60만 원을 통장에 계속 넣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30년 60만 원 넣어서 3억이면 이걸로 금융자산으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가 상승과 연동하여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소득이 있다면,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같이 올라주는 거죠. 그런 성격의 고정소득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겁니다. 미체 본전이다. 일단 알아보죠. 이냐, 아몰랑 무조건 외면한다.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알아봐야죠. 실제로 이 필드에서 우리가 다른 많은 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2번이 많아요. 참 이상한 고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선입견과 고집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산에 대한 변화된 성격, 자산에 대한 성격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국내 상장 기업들의 자산 비중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동산, 주식코인 펀드, 저축은 줄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퍼센트가 마이너스 2.74 이러면 큰 폭으로 보이진 않지만 왜 이게 유의미하냐면 이 기업 30대 기업이에요. 30년간 국내 상장 기업이에요. 국내 상장 기업이면 내부적으로 그 경제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포션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무형자산을 더 빨리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무형자산. 미국 기업은 어떨까요? 자, 미국 기업은 75년 이후로 무형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서 2020년 현재에는 90%예요. 무형자산은 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 우리가 자산의 성격, 뭐 금융자산과 무슨 뭐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보셨는데, 그럼 무형자산이라는 건 뭐길래 그런가? 이런 겁니다. 무형자산은 크게는 기술과 지식자산이 있고요, 고객자산이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자산, 연구개발비, 특허권, 산업재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고객자산이 중요해요. 고객자산. 이게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발전해가는, 달라져 가고 있는 더 컨템포러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앞으로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기업들도. 그래서 저 브랜드 자산과 영업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그게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지표화돼서 드러나요. 저 주식시가 총액을 보면 SKT, KT, U+는 통신회사입니다. 자,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 통신사예요. 그죠? 강제력이 있죠. 매달 통신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SKT의 4배예요. 카카오는 통신회사가 아니죠. 회원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 회원과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저 통신회사 하나보다 4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회원 가치인 거죠. 환경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고전적인 네트워크는 가운데 있는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점이 핵심적인 구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저 가운데 있는 핵심으로 통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변화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저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죠. SNS망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망을 상상하시면 저게 어떻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일반 군중들이,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촘촘하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네트워크로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누구냐인 겁니다. 이 네트워크가 누구 것이냐.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저 가운데 있는 핵심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 현재적 의미의 네트워크에서는 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죠. 예. 저 지점에 미래의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소비자, 기업과 개인의 영역과 역할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고전적인 방식, 전통 시장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이제 기업이 대량 생산을 하고요. 그것이 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그다음에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자,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사실은 유통 과정까지 다 아우르고 있죠. 개인은 저 소매 일부가 개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우리 옛날에 그 구멍가게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그거는 개인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개인은 사실은 그냥 고객이죠. 호객님입니다. 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죠. 그게 플랫폼 환경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거를 생소하게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그렇죠? 뭐 숙박도 에어비앤비, 여기어때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제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저게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거라고 느끼지도 않으실 텐데 자,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런 겁니다. 대기업하고 소생산장들이 상품을 생산해요. 자, 그리고 그거를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이 정보를 소비자들이 나눠 갖죠. 자, 여기서는 대기업과 플랫폼을 전부 다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민족 기업 거죠. 독일에 얼마에 팔렸죠? 몇 조에 팔렸죠? 카카오도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여기 치킨집 사장님하고 즉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긴 했지만 여기서도 결국은 대기업이 플랫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을 이걸로 바꿔볼까요? 아메이 비즈니스 환경은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질 좋은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짜요. 저 플랫폼을 소비자가 만드는 겁니다. 저 플랫폼을 카카오 서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 ABO들이 만들어낸 소개와 연결망에 의해서 저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은 생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유통과 소비를 같이 해요. 면적이 넓어졌죠.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가 고전적인 그 기업과 개인이 갖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달라진 거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장표입니다. 우리가 그 무형자산이라고 했죠. 자, 무형자산이 이런 게 있다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기술과 지식 자산,
고객 자산. 이게 대기업들 거였어요. 전부 다. 대기업 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기술과 지식은 기술은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생산해야 되니까. 독점적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브랜드 자산과 영업권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저게 ABO 영역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영역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저 무형자산의 영역을 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는 개인들이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광고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관심 영역을 공유하는 연결망을 짜가고 있죠. 아까 우리가 그 고전적인 네트워크와 그 진화된 네트워크망을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이제는 커스터머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유저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입소문을 내고요. 평판을 만들고 노출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짜여지고요. 그래서 트랜스휴머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프로슈머로부터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프로슈머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결합한 말이라면 트랜스휴머라는 말은 끊임없이 막 진화하고 변하는 거예요. 유저라고 하죠. 그래, 유저. 상품을 쓰고 SNS에 올리고 자, 그것으로 공유하는 그런 연결망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의 본질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소비자로서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네트워크 자산. 말이 되게 어렵고 뭐 저게 말이 어렵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반 전에 박 사장님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좀 해볼까 알아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점검했던 건 이겁니다. 안전한 자산이에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아까 퍼펙트 스톰에서 살아남는 서핑 파이프라인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안전해야 되는데 그럼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알아봤던 거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짜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안 되거든요. 철수하면 어떻게 해? 이제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해? 근데 1959년도에 그 글로벌 아메이가 창업된 이래로 전 세계에 철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 신인도. 기업 신인도는 그 던앤브래드 스트리트 기업 평가 지수에서 5A1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20 몇 년째죠.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제품은 직접 생산이 500여 종, 그다음에 600여 명의 연구진, 1000여 개의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연구소가 있고요. 인류에 미치는 영향, 전생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유통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 철학을 지키고 있죠. 자,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소비자가 피해 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 소비자 만족 보증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서 쓰다가 헐어서 쓰다가 반납하면 돼요. 그냥. 그럼 산 가격 그대로 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없어요. 간혹 보면 아메이 사업보다 누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저 이해가 안 되죠. 망했다는 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제품 반납하면 되는데 왜 망하지? 예.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국아메이가 들어와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정위 자료를 열람해 보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출의 35%는 공정위에 소비자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국회에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죠. 그리고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소비자가 신청한 금액이 100%다 반납이 됐어요. 환불이 됐습니다. 환불 처리된 게 100%로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점검했던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돼요. 하다가 예를 들면 뭐 한 3년 4년 반짝하다가 끝나면
그럼 기껏 열심히 3년 4년 고생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짰는데 3, 4년 뒤에 없어져 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 해야죠. 오래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그런데 아이템이 반복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치약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비누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세제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끊임없이 떨어지면 또 살 수밖에 없는 반복 구매 소비 생필품이라는 거고요. 제품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좋아야 떨어지면 또 싸고 떨어지면 또 사는데 제품의 경쟁력이 안 좋으면 제품이 안 좋으면 떨어지면 다른 거 사겠죠. 이게 가장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 GMP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GMP 인증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FDA에서 GMP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것은 안전하다고 하는 인증을 받은 거고요. 이 GMP, Good Manufactured Practice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유기농에 의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온다라고 하는 광고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기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매니팩처드가 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짜는데 상품이 중단돼 버리면, 상품 생산이 중단되면 내 네트워크는 무용지물이 돼요. 계속 공급돼야죠. 자, 유로모니터 1위 제품군이 많아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당연히 1위고요. 더블엑스 당연히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제품군 아티스트리 5대 브랜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품 경쟁력은 되게 중요한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품의 확장 가능성이 있나. 제품군과 파트너사들이 확대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4년 반 전에는 앰모스피어 드라이브가 없었어요. 공기청정기도 구형이었습니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안 보였던 시절이죠. 그 뭐였죠? 저것도 없었는데. 아이크도 없었고요. 엘사백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싸졌어요. 싸고 좋아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티스트리가 좀 비싸다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스튜디오 스킨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해지고 대중적으로 제품군이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제품 프로모션에서도 확인하셨고 나림 리더님의 5월 비즈니스 전략에서도 보셨지만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획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획해서 사업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상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저한테는 이게 이제 중요했어요. 사회 경제적 생태계의 공익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BO로서 어떤 네트워크를 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을 돕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사회경제적 생태계의 공익적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익적이지 않으면요.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를 해치는 사업이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계속될 수 없어요. 이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매출의 일정 비율은 소비자들에게 귀속돼요. 이건 약속을 계속 지켜왔다는 거는 검증이 됐고요. 자, 서민들이 인세 소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 나의 특별한 노하우, 글 쓰는 재주, 로열티를 만드는 재주가 없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세 소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게 열려 있다는 것.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생필품 유통 사업이라는 것. 그 결론적으로는 생산자가 전문적인 연구로 최고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소비와 유통의 전 과정을 소비자 네트워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한 공익적 비즈니스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거는 이 사회 경제적 생태계를 지키는 비즈니스로서의 의, 이거는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퀴즈를 보셨는데 여기서는 아래 보기 중에서 현재 자신이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고르십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과 몇 가지 보셨듯이 다시 볼게요. 주식 배당금으로 현재 노동소득이 될 만큼 주식을 조성한다. 달라진 건 없죠.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인세 등의 권리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왜 똑같은 걸 보여주느냐고요. 자, 요거는 어떠세요? 아메이 사업으로 파운더스 MRL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저기 계시죠? 하이가 계시고. 이거 저 4년 반 걸려서 스타파이어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위의 세계는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제가 50대가 되면서 확인한 거거든요. 위의 세계는 안 돼. 무슨 일이 나도 안 돼. 로또에 연속해서 몇 번을 맞아야 가능한 건데. 그것도 어려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너무 멀면 이거는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는 저것만 해도 연소득이 5천이 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노력이나 투자되는 시간 대비 굉장히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인 거예요.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사실 아무웨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온리웨이를 읽어요. 온리웨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유자산도 없고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없어도 생필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생필품을 유통하는 가상 네트워크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책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독립기념일은 6월 27일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네, 경제적 독립기념일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는 수준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 자산소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출이 자꾸 커져갖고 자산소득이 지금 근로소득의 한 1.5배는 돼야 그래야 전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립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저는 3년 남았습니다. 저는 3년 뒤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현업에서 은퇴를 할 거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공을 치고 루상으로 막 뛰어나가면 안전하게 공이 들어오기 전에 도착하면 세이프라고 하거든요. 이 세이프를 하면 그 주자는 루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근데 세이프가 되기 전에는 눈치를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돌아올까. 그죠? 아니면 계속 활발히 뛰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이프란 말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세이프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되게 묘했어요. 저 긴장감. 그러니까 야구 경기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 비하면 다이나믹함이 없어요. 투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 공을 던지고 딱 그 순간에 딱 타자가 치죠. 근데 딱 이 사람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순간은 세이프가 되느냐 아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기념일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세이프. 그러니까 저 안전자산 내가 자산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을 넘겨서 저 세이프의 반열에 가야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